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1930년대 대표 시인 두 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대표작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시들도 총 4개를 볼 건데, 이번 영상에서 4개를 볼 건데, 이 4가지 시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한 시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고, 혹시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감상 능력 기르고, 시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표현법 이해하고 감상 방법 이해하면 다른 시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학에 대한 이해력, 감상 능력을 기른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암기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시를 읽도록 할게요. 정지용 시인 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면 돼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미지의 활용, 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심상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심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는 시를 읽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푸른 바다 해서 머릿속에 푸른색 바다가 떠올랐다 하면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죠. 종소리라고 써 있을 때 종소리, 머릿속에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 떠올라지면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미지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크게 감각적 이미지, 첫 번째로 감각적 이미지. 주로 우리가 이미지 하면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시각, 청각, 후각, 또 촉각, 미각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소리가 묘사되면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뭐 색채가 드러나면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감각적 이미지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뭐 중요합니다만 이것 말고도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다.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다 이미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역동적 이미지 하면 동적인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면 역동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하강적 이미지 하면 뭔가가 어떤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하강적 이미지가 느껴진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서술했을 때 머릿속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떠오르면 그건 뭐 시각적 이미지도 맞겠지만 하강적 이미지도 맞는 거죠.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는 뭐 소멸적 이미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불에 탔다,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면 뭔가가 사라졌으니까 재만 남고 사라졌으니까 소멸적 이미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뭐 반대로 생성적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요. 풀이 돋아났다, 뭐 열매가 맺었다,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거 하면 또는 뭐 하강적 이미지 반대로 상승적 이미지도 있겠고요. 등등등 뭐 이렇게 만들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고 이미지들이 쓰이고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고 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정지용 시인은 감각적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한 이미지의 활용에 있어서 좀 특출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유리창 1과 관련된 이제 특징인데 감정의 절제라고. 감정의 절제다. 그래서 감정을 토로하거나 뭐 이렇게 격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슬픔의 감정을 좀 절제해서 표현했다. 그래서 감정의 절제가 정지용 시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리창 1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 봅시다. 내용 보기 전에 유리창 1은 먼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표현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지난 영상에 나왔죠. 표현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작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더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유리창 1은
정지용이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창작한 시입니다.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창작한 시예요. 그래서 정지용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폐렴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생각을 이 시로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시를 감상하면 됩니다. 내용 봅시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다. 차고 슬픈 것. 이게 뭐냐면 입김이에요. 입김. 유리에 입김이 이렇게 맺히는 거지. 유리창에 이렇게 정지용 시인 화자가 붙어서 밖을 보고 있는데 별도 있고요. 뭐 달도 있고 모르겠죠. 밖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입김이 쭉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이렇게 서리는 거지. 차고 슬픈 것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입김이 누굴 상징하냐면 죽은 아이를 상징해요. 어른거린다 하면서 생각이 난다 뭐 이런 거죠.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유리창에 붙어서 입김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길들은 양, 길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강아지도 사람 길들이고 뭐 말도 길들이고 이런 말이에요. 길이 들은 것처럼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이게 이제 입김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없어지죠. 그 작아졌다, 다시 커졌다, 입김을 다시 부를 테니까 그 모습을 언날개를 파닥거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것도 이제 죽은 아이라고 입김이고 그리고 죽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제 밖에 이제 유리창 밖에 시간이 밤입니다. 밤.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별은 별인데 물 먹은 별이잖아요. 이제 화자가 울고 있어요. 눈물. 그치? 눈물 때문에 물 먹은 별이라고 별이 이제 물 속에 있는 것 같은 눈물 때문에 그런 별의 모습. 그래서 슬픔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에 이렇게 보면 되지. 아버지의 비친 별이죠. 그래서 물 먹은 별.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요거는 이제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행위죠. 죽은 아이가 그립고 만나고 싶어서 입김을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니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우면서도 황홀한 일이다. 이렇게 모순된 것이 이렇게 형용을 해주면 꾸며주면 수식해주면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 역설적 표현. 그래서 모순된 외로우면서 황홀한 일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외로운데 황홀한 일? 좀 뭔가 수식 관계가 이상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죠. 혼자 아이를 만나고자 창밖을 바라보는 게 외롭긴 하지만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계속 밖을 바라보는 게 황홀한 일이기도 하다 해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이 폐혈관이 이거는 이제 죽은 아이가 죽은 원인이죠. 폐렴으로.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 산새. 이것도 죽은 아이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유리창 밖을 바라보면서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예, 유리창의 기능을 볼게요, 유리창. 이 유리창의 기능이 뭐냐면, 일단, 바깥과 안을 막잖아요, 유리창이. 밖과 안을 막아두니까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단절. 그래서, 죽은 아이한테 갈 수 없는, 바깥으로 갈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단절이면서도 또 유리창은 투명하기 때문에 밖을 볼 수는 있잖아요. 볼 수는 있잖아. 그리고 또 입김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절이면서도 만남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만남의 매개. 만날 수 있게 도와줘. 단절시키면서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가 돼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요걸 알고 있으면 돼요. 유리창이.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 이 시에서 느껴지는 슬픔이 뭐 격렬하게 느껴지냐, 그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감정이 절제됐다. 슬픔의 감정이 절제되어서 표현됐다. 그리고 이미지가 많이 쓰였죠? 뭐, 날개가 파닥거린다, 유리를 닦는다, 입김을 흐리운다, 이런 것들 다 시각적 이미지, 뭐 어떤 이미지들이 다 쓰였기 때문에 이미지도 활용됐다. 요걸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거 아까 이 역설적 표현 쓰였다는 거 아주 자주 나오고 또 이 유리창의 기능 단절과 만남의 매개체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 요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멈춰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풀어봤죠? 같이 풀어봅시다. 적절한 것은 일상생활의 소중함 아니고 부재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다 이런 거거든. 없다는 거야, 부재는. 대상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없는 자식에 대한 슬픔. 맞고. 3번 회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 이런 거 없고요. 내면적 갈등 극복 없습니다. 정답 2번이죠. 자, 2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어순의 돛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칭적 구조? 없죠. 대칭적 구조 우리 산유화할 때 얘기했죠. 구조가 이제 접었을 때 이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위아래가 일치된 구조일 때 대칭 구조라고 하죠. 공감각적 심상 없죠. 역설적 표현 맞죠. 4번이 정답이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가지 꼭 알아두세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넘어갑시다. 인동차 봅시다. 자, 그 다음 인동차 시를 보도록 합시다. 네. 인동차 뜻이 겨울을 인내하는 차다. 차. 마시는 차입니다. 티. 겨울을 인내하며 마시는 차.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 반영론적 관점으로 좀 봐야죠. 1930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뭐 모더니즘, 근대화 시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출자는 1940년대에 사실 이때 발표가 돼요, 발표. 그래서 뭐 30년대 쓰였을 수도 있고 이제 뭐 불분명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30년 후반, 40년 초반 이때 쓰여지거나 발표되거나 했단 말이에요. 40년대 발표된 건 40년대고 이때 아무튼 어쨌든 간에 뭉뚱그려서 봤을 때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로 미루어 보아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도록 할게요. 노주인의 장벽에 이 장벽은 내장 벽을 말합니다. 내장.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장기 말이죠. 장기. 뭐 위,
소장 이런 거 있잖아요. 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이게 이제 인동차지. 인동차. 나린다, 내린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꾸 차를 마신다 이 말이겠지. 노주인이 차를 마신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되게 재밌게 시적으로 되게 재밌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내장벽에 계속 인동차가 내려간다. 참 표현이 재밌죠?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불고. 아, 여기서 이제 뭐가 좀 나타나? 색채 하면 바로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 자작나무를 태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자작나무 불이 다시 붉어지고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여기도 파릇한 색채 나타나요. 색채. 그래서 요것도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뭐 잦아들었던 불도 다시 타오르고 무의 순도 파릇하게 돋아나 있고 해서 여기서 뭐 생명력이 좀 드러나죠. 생명력이 좀 드러납니다. 색채 대비도 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 대비라고 하기까진 조금 무리한 감이 있어서 대비를 쓰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붉은색과 푸른색이 좀 대비돼서 제시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흙냄새 훈훈이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바깥 풍설 소리에 집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풍설은 한자로 봤을 때 바람, 풍은 바람풍이고 설은 눈설이죠. 눈바람, 바람과 눈이에요. 이 소리에 집중한다. 노주인이 계속 차를 마시다가 바깥 눈과 바람 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산중에 책력도 없이 뭐 시간도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는 채 이런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는 채 삼동이 하이였다. 이것도 색채죠. 당연히 시각이고. 그래서 색채 대비를 한번 우리가 써볼까? 색채 대비. 그래서 써봅시다. 요렇게. 색채 대비. 쓰는 게 뭐 맞겠네요. 아까는 쌤이 쓰지 말까 했는데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 도대체 이게 무슨 주제가 뭡니까? 노주인이 계속 인동차 마시고 생명력도 드러나는 것 표현도 있고 세상이 하이야타. 삼동은 세상이에요. 세상. 온 세상이. 눈이 내리는 이 겨울이니까 이거 뭐 차 마시고 뭐 생명력 눈바람 소리 듣고 하얗다. 뭐 눈이 내려가지고 하얗다. 이게 무슨 주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눈 내리는 겨울에 주제 이렇게 써볼까? 눈 내리는 겨울. 홀로 깊은 산 중에서 인동차를 마시는 노주인. 이 노주인이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자세, 삶의 자세. 요게 이제 주제거든. 눈 내리는 겨울에 홀로 깊은 산 중에서 인동차를 마시는 노주인이 혹독한 사회 현실을 견디는 자세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거 풍설
이 풍설 보입니까? 풍설. 요거는 일제강점기를 암울한 현실, 암울한 시대, 현실을 바람 눈으로 표현했고, 이 바람 눈을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 보이죠? 견디는 자세. 견디는다. 이 암울한 시대 현실, 혹독한 시대 현실을 바람과 눈, 풍설로 표현했고, 그것을 견디면서 계속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견디고 있는 노주인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표현이 탈속의 공간을 배경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돼. 탈속의 공간. 탈속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벗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자연인 같은 거 있죠, 자연인.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이런 어떤 속세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자연 속으로 뭐 파묻혀 들어갔다. 탈속이에요, 탈속. 알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 많이 쓰였고 정주영 하면 이미지니까요. 그리고 관조적 묘사라고 써볼까? 관조적. 이 관조적이 뭐냐면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생각 없이 누군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는 관조적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노주인을 바라보면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조적 묘사입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같이 맞춰봅시다.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영탄적 표현 없습니다. 영탄적은 감탄이죠. 감탄 없고 없죠. 2번 보세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뭐 맞죠? 특정한 화자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데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관조적. 자, 3번 보세요.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대조적 의미를 반복해서 공간의 의미, 전혀 관련 없죠. 공간의 의미를 강화? 이런 거 없죠. 4번.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이것도 특별히 뭐 풍경에 대한 묘사는 아니니까 정답이 2번이네요. 그죠? 자, 2번 보세요. 이 시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보세요. 1번.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쓰인 것을 고려했을 때 겨울? 일제강점기의 현실로 이해할 수 있어. 눈 내리고 있으니까 겨울을 이렇게 봤나 봐. 학생이. 맞죠? 적절하죠? 2번. 주로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했고 색채의 대비가 돋보여. 맞죠? 색채 대비 쌤이 썼네. 다행히. 그죠? 아까는 쓸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맞는 것 같아 썼는데 맞죠? 3번. 정신적 고절이 아니라 고결이죠. 고결함을 지키며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노주인의 삶의 자세가 나타나. 당연히 맞죠. 4번. 세속적 욕망을 추구했던 과거 생활에 대한 반성. 이런 건 안 나오죠. 그죠? 이게 틀렸지. 탈속적 분위기는 이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4번이 틀렸죠. 정답이 1번은 2번, 2번은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몰랐던 용어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인동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김영랑의 내 마음을 아실리 요걸 보도록 할게요. 김영랑 하면 시문학파라고 해서 순수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순수시.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참여, 뭐 민족적인 율격 뭐 다 좋은데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자. 이런 걸 이제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뭐랄까 이제 순수한 시의 아름다움 추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김영랑은.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김영랑은 이제 뭔가 아름다운 운율, 그래서 부드러운 운율, 부드러운 운율을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떤 음운을 많이 썼냐? 울림 소리를 많이 썼습니다. 울림 소리 사용을 했어요. 많이 사용했어요. 울림 소리를. 왜냐하면 그게 부드럽게 느껴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거죠. 울림 소리 하면 뭐가 있냐? 예, 여러분 문법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기 복습해야 돼요. 꼭. 비음 있고 니은, 미음, 이응 있고 유음, 리을 있죠? 울림 소리 이런 거를 아주 잘 활용했다는 거죠, 이 사람. 심지어는 언어를 새로 만들었어. 그래서 언어의 조탁이라고 해요. 언어의 조탁. 이 울림 소리를 너무 쓰고 싶어서 언어를 바꾼 거야, 단어를. 울림 소리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조탁이라고 합니다. 바꿔버렸어, 그냥 울림 소리 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적 허용이죠. 시적 허용 쉽게 말하면 시적 허용. 일부러 단어 틀리게 표기하고 일부러 시적인 표현을 강화하려고 언어 조탁을 했다. 왜 했냐? 울림 소리를 더 많이 쓰고 부드럽게 느껴지게 해서 아름답게 느껴지려고. 자, 시를 봅시다, 이제. 내 마음을 아실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마음을 나처럼 아실 것 같은 이가 있다면 그런 이가 있다면 가정을 하는 거지, 가정.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자, 보세요, 여기. 그죠? 좀 울림 소리 많이 썼죠?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내 마음을 나처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 속임 없는 눈물과 보람을 감추었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어주겠다. 이런 표현이죠.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내 마음을 나처럼 아시리가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없다는 거지, 현실에. 그래서 꿈에나 볼 수 있을까 하면서, 그죠?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이에 뭐라고 쓸까요? 마음 아실 이의 부재. 없다는 거지. 내 마음을 아실리. 내 마음 아실리의 부재. 그죠?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어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사랑은 막 타오르는데 이 희미한 내 마음은 사랑도 모를 거다. 이 내 마음을 아실 일을 추구하는, 갈구하는 내 마음은 사랑도 모를 거다. 내 마음은 하면서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게 너무 슬프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에 이제 울림 소리들이 많이 쓰였죠. 어이구, 뭐야. 이런. 네. 예, 쌤도 모르게 이렇게 형광펜이 쳐져 버렸네. 그냥 지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방울방울 힘이론. 여기에 이제 울림 소리. 위쪽 형광펜은 제가 쌤이 일부러 친 게 아닙니다. 실수로 쳤는데 지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놔둘게요. 치지 마세요. 힘이론도 울림 소리가 많이 쓰였죠. 근데 이 힘이론 같은 경우는 언어의 조탁. 일부러 만든 거지. 그죠?
희미한이잖아. 원래 말이 희미한. 희미한인데 이 한을 론으로 바꿔버렸어. 그죠? 부드럽게 하려고. 어, 재밌죠? 또 이제 날같이 날 있죠, 날. 이 날. 원래 표기는 뭡니까? 나같이. 그죠? 나처럼 나같이 하실인데 리을을 떠버렸죠. 이것도 언어의 조탁이지. 일부러 리을을 첨가해버렸죠. 날같이라고죠. 단어를 바꿔버렸어. 너무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김영랑의 특징이에요. 문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봤죠? 선생님 같이 풀어봅시다.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1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강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순수한 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물론 이런 적극적 대응을 강조한 시도 있어. 김영랑. 무조건 이건 아니에요. 그런 시도 있거든. 근데 이 시는 그건 아니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임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재회에 대한 소망은 없죠. 다시 만나고 싶다. 재회라는 게 다시 만나는 거잖아. 그런 소망을 나타내지 않고. 3번 음악적 효과를 위해 의문을 첨가하여 시어의 음악성을 정답이 이거네. 그죠? 언어의 조탁. 그죠? 언어 조탁. 그죠? 새롭게 만들었잖아. 음악성을 위해. 탈속적 분위기를 통해 동양적 세계의 그림 뭔 소리 그죠? 뭐 틀렸죠? 이거랑 전혀 관련 없죠.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뭔 동양적 세계를 그림처럼 아니죠. 그죠?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김영랑이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순수한 시를 많이 쓰다가 나중에 바뀌어. 후기에는 좀 참여적인 시를 쓰려고 해요. 사회 참여적인.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막 비판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걸 이제 중시하는 이제 시를 좀 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바뀐다. 계속 순수시만 쓰는 건 아니고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김영랑의 5월까지만 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 5월은 김영랑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시의 어떤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리고 부드러운 음운을 많이 활용해서 아름답고 부드럽게 느껴지게끔 유도를 했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내용을 봅시다.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어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붉어지고 푸르러진다. 이제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색채 대비. 그죠? 이제 너무 반복하니까죠. 색채 대비.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어때요? 이런 거 보면. 울림 소리. 그죠? 썼다. 부드럽게.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이런 건 이제 의인법이죠. 의인법. 의인화 시켰습니다.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여태는 여태입니다. 이거 지금 옛날 표현이라 이렇게 썼어요. 꾀꼬리는 여태 동안 혼자 날아본 적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을 지어서 난다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그래서 암컷이라 쫓길 뿐, 쓴놈이라 쫓을 뿐. 이거 비슷한 문장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우율 형성. 이게 지금 5월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5월의 풍경. 그래서 보세요. 들길은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풀이 자라서 푸르러지고 바람은 이랑이랑 막 불고 있고 햇빛도 따뜻하고 보리도 많이 컸다는 거죠. 보리가 컸다는 거죠. 많이 자랐다는 거지. 보리가 자란 거죠. 5월이니까. 꾀꼬리도 날씨가 좋으니까 막 날아다니는데 이제 암놈, 순놈이 함께 날아다니고 있다.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아주
뭐 풀도 자라고 보리도 자라고 그런 황금으로 빛나고 있는 이 5월의 길이 너무 화려해서 생동감 넘쳐서 어지럽다.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자, 여기 보세요.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것 같아? 대상한테 말을 건네고 있죠. 이런 거 써야 돼. 그죠?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런 건 뭐야? 대화죠, 대화. 대화식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시를 볼 때 두 가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 독백적, 그죠? 독백적 어조가 있고 대화적 어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잘 구분해야죠.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선 대화야, 대화. 그죠? 너 어디로 가버릴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라고 표현했잖아, 산봉우리를. 그래서 의인화. 생각하면 되죠. 의인화. 이렇게 푸르르고 보리도 자라고 뭐 꾀꼬리도 날아다니고 푸른 풀도 많이 자란 이 5월에 산봉우리 너도 마치 꾀꼬리가 암수가 함께 놀듯이 너도 상대를 찾아서 떠날 거냐 이렇게 장난스럽게 물어보고 있는 시입니다. 장난스럽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너도 단장하고 뭐 짝을 찾아서 떠날 거냐 산한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좀 유머러스하게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는 주제가 이래요. 주제가 간단하죠. 5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 그리고 생명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특징 좀 보면 이 시 특징 좀 볼까? 일단 보면 첫 번째로 시선의 이동 은 시상 전개. 두 번째로는 의인법, 의인화, 색채 대비가 쓰였다. 그죠? 그리고 3번 향토적 소재가 많이 쓰였죠. 향토적 소재. 향토적이라는 거는 이제 고향의 정취를 나타낸다 할 때 향토적 소재야. 그렇죠? 이렇게 특징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개? 잠깐 멈춰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봤나요? 이제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확인 문제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영탄적 표현으로 고조된 감정. 영탄적 표현 없죠. 감탄 없고. 2번.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오, 맞죠? 색채 대비 감각적 이미지, 생명력, 봄의 생명력. 맞죠? 3번. 과거의 상황 환기함. 이런 거 없죠. 과거의 상황 환기. 4번.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 뭐 이건 맞아. 여기까지 맞는데 애상적 분위기 여기서 틀렸죠. 애상이 뭡니까? 슬픔. 애상 슬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경쾌한 느낌이 나잖아. 5월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쾌한 느낌.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세요. 이 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날의 자연 풍경을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딱 이게 맞네. 그죠? 전개하고 있다. 이게 맞네. 1번. 딱 보자마자 1번이네. 그죠? 이 자연 풍경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서 쭉 전개하고 있죠. 그죠? 이게 맞고 2번. 의인법과 색채 대비를 통해 뭐야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네. 이거 1번 정답은 아니고 적절해요. 그죠? 적절하지 않는 게 정답이니까. 2번. 의인법과 색채 대비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맞고.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경쾌한 음악성. 맞죠? 근데 이제 4번이 틀렸네.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반대라는 거죠, 반대.
예를 들어서 뭐, 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로 가고, 이게 다시 미래로 가면은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침, 점심, 그죠? 저녁, 이렇게 가면은 시간 흐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간의 순서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순행적 구성이고, 이런 게. 이렇게 가지 않고 뭐 현재 과거 미래 미래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섞여버리면 반대로 돼 있으면 그게 역순행적 구성이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반대되면 이게 순행적 구성이고 이게 반대되면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이런 거 안 나타났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순행이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순행적 구성이고요. 이 반대는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대표 시들을 봤는데, 조금 부족하기도 해요. 사실 대표 시들이 너무 많고, 대표 시인도 많고 해서. 근데 일단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으면 다른 문제가 나와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수고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40년대, 30년대 시인 섞어서 다음 이제 시대의 대표 시인의 대표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